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월 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24년도 너무나 이제 힘든 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24년 말에 참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또 발생했죠. 네, 12월에는 정말 한국에는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25년에는 좀 분위기가 좀 나아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년 이제 오늘 시작을 했는데, 주식시장은 일단 코스닥은 좋았고 코스피는 조금 답답한 상태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 이슈들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제가 이제 그 마감 시험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장 함께 읽기를, 그래서 좀 미리 찍어놓은 영상들을 이제 어제까지 해서 좀 올려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그 다양한 내용들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사용하는 노트도 이제 오늘부터 좀 바꿔보려고,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좀 더 그 사용하는 노트도 좀 바꿔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번 좀 25년부터는 물론 내용이 엄청 바뀐다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이제 노트도 바꿔보고, 좀 새로운 내용들, 특히 해외 이슈 같은 거 더 많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보고서량을 좀 많이 줄였던 게, 사실은 보고서가 일부러 줄였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 꼭 중요한 이제 보고서들만 이렇게 좀 선별하느라고 좀 이제 일부러 좀 줄였던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만 좀 추려가지고 모든 보고서를 다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서가 준 거는 좀 더 이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제가 이런 이슈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걸 다 소개하면 진짜 몇 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어떨 때는 보고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근데 연말에는 또 원래 보고서가 많이 안 나옵니다. 작년 말에는 더 그랬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서두는 요걸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미국 증시랑 주요 이슈들, 세계 경제 대전망도 있고, 한국 수출, 자율주행 이슈, 조선, 로봇, 에너지, 그 다음에 요런 보고서들, 태양광, 테슬라, 자동차 업종, 반도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이슈가 됐죠. 그 다음에 한국 수출, 트럼프 관련된 전략, 현대글로비스, 공시도 현대글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빨리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부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요거 이제 노션이라는 노트가 있어요. 요걸로 좀 바꿔봤거든요. 이렇게 좀 페이지를 좀 나눠가지고 한번 미국 증시 이렇게 일자별로 해가지고 미국 증시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좀 글씨 좀 키워볼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난 이제 3일 동안 이제 제가 없는 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좀 못하는 동안 조금 이제 그 미국 증시 흐름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렸기 때문에 3일 동안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주요 이슈들만 몇 개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가 그리스를 경유한 첫 미국산 LNG 수송을 완료했고, 이제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 이제 안 받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게 좀 이슈고, 그래서 러시아 파이프라인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유럽으로 가는 건 이제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가 최근에 안 좋은데 27일도 많이 급락을 했고, 12월 30일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요. 연말 차익 매물, 그러니까 리밸런스가 뭐냐면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랐던 미국 주식을 좀 파는 수요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그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제 미국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JP모건 자산운용은 이제 과거 트럼프 일기 무역 전쟁 영향을 분석했던 이제 무역 전쟁 2.0을 전망을 했는데 관세 위협 일시적으로 고조되기도 하지만 진정될 것 같고 시행 가능성은 높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 충격은 나오겠죠. 1월 20일 날 뭐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2018년은 어려웠지만 2019년 증시는 그때 반등을 오히려 했거든요. 관세 영향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당시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 2025년도에 또 관세 부과하고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한번 우리가 잘 상황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시에 이제 마이크론 좀 빠졌고 테슬라가 연일 빠졌고요. 양자 컴퓨터도 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미국 증시는 또 빠졌어요. 나스닥이 1% 가까이. 금리 오르고 유가 오르고 달러도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그 S&P 500 기준으로 23% 1년간 올랐고 마지막 거래일까지 어쨌든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2년 연속 20%나 올랐어요. 놀라운 상승을 보였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연말 연기금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요게 좀 가장 좀 컸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가장 큰 원인을 좀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이제 연말 기점으로 상승했는데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예. 유럽이 좀 날씨가 춥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 추이가 좀 올랐고 테슬라가 이제 오늘 이게 좀 중요한 게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어요. 요게 이제 예상이 51만 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발표할 것 같은데 요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워낙 많이 올라서 좀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월가는 대부분 25년에도 이제 강세장을 일단 예상한다고 했고요. 경기 침체가 없을 거란 이제 전망 때문이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비싸지만 이로 인해서 증시가 무너진 적은 없고요. 경기가 침체로 갔을 때 보통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25년 시장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많은 편인데 다만 이제 2년 연속 20% 이상 오른 시장이니까 또 트럼프 기대감도 선반영이 많이 됐으니까 조금 그 부분은 부담된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해도 뭐 좋을 거란 얘기들은 있지만 상승폭은 좀 둔화될 수는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주는 이제 테슬라가 한 3% 정도 빠졌고 매일 빠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테슬라는 급격히 좀 차익 매물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뭐 반도체, 그러니까 지난해 좋았던 기업들이 작년 말에 조금씩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많이 오른 양자 컴퓨터, 비트코인 관련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마감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슈로 세계 경제 대전망 자료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거든요. 그냥 좀 가볍게 들어주세요. 이게 맞는다가 아니라 트럼프가 관세 전쟁 시작할까? 예, 그럴 거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요 내용이고 다만 미국 전체 수입의 15%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확실히 관세를 부과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될 거냐? 네, 예상된다. 예, 충분히 아마 평화협정은 체결하겠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아마 우크라이나가 일부 이제 좀 포기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말에 미국 금리가 지금보다 나아질까? 올해 연말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아마 금리를 낮추긴 하겠지만 크게 낮추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신중하게 아마 연준이 금리를 근데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금리를 세게 낮추겠죠.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세게 낮추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낮춰도 제한적으로 M7, 빅테크 7이 추락할까? 그건 아닌데요. 크게 오르긴 좀 어렵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중국 수출 가격은 더 떨어질 걸로 보는데 이건 좀 악재죠. 중국이 수출을 여전히 더 낮은 가격에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고 트럼프와 머스크의 사이가 멀어지겠느냐. 26년 7월 4일까지는 정부 효율화위원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다. 멀어지진 않을 것 같다. 비트코인 20만 달러 가겠느냐. 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 앉혔거든요. 규제를 풀겠죠.
전 세계 차량 판매 25%가 전기차가 될까? 실제로는 한 22% 정도. 근데 대부분 또 중국 쪽이겠죠. 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I 비서를 갖게 될까? 올해 하반기에 애플 스마트폰이 더 고도화되면서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이제 휴대폰이나 웹브라우저에 상주하면서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온라인 양식 장석, 장보기, 이메일 전송, 뭐 통화 기록 등 사용자를 대신해서 디지털 작업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I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구글 오픈 AI 25년입니다. 이거는 다양한 에이전트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5년도에 주목해야 될 이제 비즈니스 트렌드로는 AI 더 깊게 해서 더 넓게 이런 내용이 있는데 AI가 이제 깊게 갔다가 이제 확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맞춤형 AI 같은 거. 더 많은 국가와 기업이 AI를 확보하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소수인데 이게 좀 넓어진다. 그리고 주목할 기업으로는 이제 비상장이지만 일론 머스크의 XAI에 주목을 하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관련해서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작년에 역대 최대 수출 나왔어요. 연간 수출이 정말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다만 이제 올해 조금 이제 둔화되지 않겠냐 이런 좀 우려감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난해 수출은 어쨌든 목표치는 돌파를 못했지만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년도에 6,836억 달러를 2억 달러 차이로 이제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11월 수출 부진과 탄핵 종국 등으로 사상 최대치 경신은 이제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12월 수출액이 이제 614억 달러로 깜짝 반등했어요. 12월 달 수출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세계 수출 순위는 8위에서 6위로 올라섰고 반도체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 미국도 다 좋았어요. 무역 수지도 이제 흑자 냈고요. 2018년 이후로 가장 많은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게 좀 평가 절하가 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는 좋은데요. 반도체를 제외한 게 그렇게 쏙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업연구원에서 올해 수출은 한 2% 정도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이 다변화돼야 된다.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품목이고 K푸드와 K뷰티는 또 좋았다고 합니다. 요게 IT거든요. 파란색이.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요게 이제 BIT인데 BIT하고 IT가 같이 가주면 좋아요. 과거에 코로나 때 22년 하반기 23년 이때 이제 그 좋은 그림인데 BIT가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고 IT까지 꺾이니까 요게 이제 조금 증시에는 좀 부정적이었던 거죠. 어쨌든 수출은 뭐 24년도 수출은 데이터만 보면 좋은데 내용은 별로 안 좋았어요. 반도체 위주로만 좋았던 수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수출 데이터 이제 비비 리서치가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D램 좋았고요. D램 모듈도 좋았고 이미지 센서 여기가 이제 보통 두산 테스나 관련돼 있고 SSD 기업형 낸드 플래시도 좋았고요. 그다음 HBM이 속해 있는 그 이게 층수로 쌓는 거 있죠. 그 D램이 역대 최대 연마제 평탄화시키는 거. 요게 보통 이제 KC텍 같은 기업이죠. 그 다음에 검사 장비, 소자 측정, 뭐 반도체 웨이퍼 이런 쪽 올해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했고요. 파크 시스템즈 산업용 원자 현미경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출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PSK 중국과 대만으로 수출 금액이 좀 급증했다고 하고요. 제우스도 좋았다고 합니다. 한미 반도체 그 본딩, 거기도 역대 최대 매출이고 HBSP의 그 열처리 장비도 세 번째로 높은 수출. 비츠로셀은 1차 전지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출. 서진 시스템의 ESS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 재룡전기의 소형 변압기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또 필러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같은 이런 이제 그 보톡스나 이런 관련주들도 좋은 실적을 수출을 냈고요. 위성통신 안테나 기업 인텔리언테크도 역대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유압 실린더를 만드는 DY 파워도
이제 바닥 다지고 여기가 이제 유압 실린더가 굴삭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굴삭기 쪽도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데이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국민연금이 전략적 해지 할 수도 있대요. 뭐냐면 달러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해외 투자 자산의 한 10%를 이제 환해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이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환해지, 환율 손실을 방어하는 그런 이제 운용 전략을 의미하는데, 요건 이제 달러를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855억 달러 갖고 있는데 이 중에 10%를 팔 수도 있대요. 달러를. 그럼 485억 달러를 은행에 넘기는 거예요. 달러를. 그리고 5% 더 할 수도 있대요. 최대 15%. 그럼 728억. 728억이면 100조 원이에요. 100조 원.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 100조 원에 달하는 달러를 팔게 되면 원화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달러 공급은 늘고 원화 수요가 늘면 원화 값은 오르니까 환율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00조 원에 달하는 달러 매도, 원화 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의 선택에 달려 있죠. 이런 전략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는 지금 목표 대비 현재 주식 비중이 부족하고, 해외는 목표 대비 1.8% 초과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맞추기 위해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살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달러를 더 팔게 되기 때문에 환율 하락 요인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은 비중 초과, 국내 주식은 비중이 지금 목표 대비 부족해요. 그럼 국내는 채워야 되고 해외는 좀 줄여야 되겠죠. 또 해외가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또 이런 환해지 전략에 의하면 어쨌든 달러를 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환율을 좀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입니다. 물론 정치 리스크가 해소돼야 돼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이것만 해소되면 더 나아지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런 수급적인 요인만 좀 바뀌어도 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환율이 너무 높잖아요. 이게 좀 안정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이슈 한번 살펴봤고, 그럼 자율주행 관련해서 미국의 로보택시가 이제 인간 운전자 없이 운행 가능한 게 로보택시잖아요. 근데 이제 레벨 4 이상의 기술을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앞으로 연간 60% 이상 성장할 것 같고, 미국에서 현재 상용한 회사는 웨이모입니다. 구글의 웨이모가 15만 건 주당 유료 승차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고요. LA하고 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도 올라가고, 테슬라는 26년부터죠. 그러니까 한 엔지니어가 이제 웨이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차를 탈 때마다 멀미에서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미를 되게 유발을 했는데 이게 개선됐대요. 그리고 운전자하고 인사 안 해도 되는 거. 사람이 없으니까 좀 덜 불편하다는 거죠. 혼자만 앉아 있으면 되니까요. 현재 테슬라는 테스트 생산 목적으로 연간 최대 2,500대 차량만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를 이제 바꾸려면 규정을 좀 바꿔줘야죠. 그래서 규제 완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보택시는 안전하고, 왜냐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해요. 왜냐면 이제 사람이 운전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 제일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음주운전 같은 인간의 실수, 그러니까 음주운전 실수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같은 이제 해선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제 오류로 인한 사고가, 인간이 어쨌든 핸드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사고,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한 실수,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 근데 인간이라는 게 어쨌든 음주운전도 막 해서 막 사고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자율주행은 아예 안 하게 되니까 결국엔 이런 사고로부터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아요. 이런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어쨌든 웨이모랑 협력해서 1분기에 완공 예정인 미국 이제 그 자동차 공장에서 아이오닉 5를 2025년 말부터 올해 말부터 여기서 생산해서 인도할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긍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도 이슈가 있는 게 직접 대형 터빈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해상풍력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에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 배로 설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오션 등 국내 조선사가 한국에너지건설 대기업으로부터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2척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해외 자본이 주도하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이제 홀로서기. 근데 사실은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은 대부분 누가 하냐면 중국이에요. 그리고 한국이에요. 예. 근데 국내 조선사 두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형 이 WTIV라는 풍력 발전기 설치선을 수주했습니다. 수주할 예정이래요. 공시가 나온 건 아닙니다. 수주할 예정인데 어쨌든 한국은 이 시장에서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오션이 4척, 삼성중공업 3척 정도 건조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주류가 이제 대형급으로 바뀌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대요. 현재 우리나라 업체가 보유한 요 해상풍력 설치선은 중소형만 가능하대요. 한 척만 있대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늘려야 되거든요. 대형 설비를. 근데 지난 10월 26일에 중국 국적의 한 선박이 설치선이 정부 허가 없이 전남으로 갔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업자 A사가 우리나라에 대형 설치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오션 등이 이제 건조하는 WTIV는 15메가와트급 발전기인데 어쨌든 대형 선박입니다. 이게 조감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번 수주로 한국 해상풍력 자립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이런 평가가 있고요. 한국의 해상풍력 시장은 2030년 100조 원, 2036년 182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합니다. 이게 척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7천억, 8천억. 그래서 한국과 중국밖에 없고 그동안 이제 한국이 좀 중소형 위주로 좀 했던 것 같은데 요거 이제 대형 선박 쪽으로도 먹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주 아직은 요 내용을 보면 수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니까 요런 이제 대형 선박을 대형 해상풍력 설치선을 수주를 하게 되면 새로운 먹거리가 또 하나 열리는 거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해상풍력 설치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조선업의 좀 하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까지 4척의 그러니까 이 풍력 설치선을 수주했고 이 정기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2척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대요. 4척을 수주받아서 국내 조선사 중 제일 많은 실적이고 그리고 최대 15메가와트급 터빈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대형도 가능한 거죠. 삼성중공업도 개발을 했고 현재까지 3척을 수주받았다고 합니다. HSG 성동조선이 국내에서 국내 유일이거든요. 현대 프론티어를 건조했어요 이미. 그래서 여긴 최대 10메가와트급. 근데 앞으로 20메가와트급까지도 설치가 가능한 설계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의 이제 대형 설치선 수주 및 이제 건조가 이제 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이제 포스코 이 여령 공장 이게 뭐냐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AI를 이용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고로 온도 있죠. 고로가 뭐냐면 이제 철광석을 부어가지고 거기 샘물 나오잖아요. 그걸로 이제 철판 만들잖아요. 근데 이 공장을 움직이는 건 2층 통합 운전실에 12명이 전부인데 예전에는 이 슬래브 하나에 50명이 붙어서 산소랑 온도를 일일이 입력했대요. 근데 1500도가 넘어요. 온도가. 센서로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인의 감에 의해서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감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입력하는 거. 철광석이 브라질산인지 또 야적장에서 비 맞은 건지 땡볕에 마른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투입량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투입량을 어느 정도 할 거냐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장인의 땀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는 AI로 한다는 거예요. 예. 데이터만 2천만 개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AI 가르쳐서 공장을 혁신하자 숫자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생산 계획 수립하는데 12시간에서 1시간으로 바뀌었고, 용광로에 똑같은 코커스와 유연탄 넣었는데 하루 생산량 240톤이 더 늘어났대요. 이게 AI 힘이에요. 그 사람이 감으로 하던 걸 데이터로 수치화해서 혁신한 거죠. 그 다음에 LG 스마트파크, 여기도 등대 공장이라고, 이제 등대 공장이 이제 이런 스마트 공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라인 한 개에서 냉장고 58개를 8종을 동시에 생산 가능합니다. 58개 종류의 냉장고를 동시에 생산할 수가 있게 됐고, 30초마다 공장안 데이터를 분석한 AI가 10분 뒤 생산 라인을 예측해서 자재를 적시에 공급하고 불량도 방지했다고 합니다. 시간당 생산 대수는 이제 플러스 20% 증가했고, 자재 공급 시간과 불량률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울산에는 등대 공장 후보가 또 있는데, HD 현대 조선소 2030년까지 미래 첨단 조선소로 변신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I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은 줄이고요, 생산 대수나 이런 건 늘리고, 이게 뭐죠? 생산성을 올리는 거죠.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이제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아마 이런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면 미국 증시가 강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AI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도입할 수밖에 없는 큰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걸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그리고 제일 이슈가 로봇이죠. 엔비디아가 그 지난주부터 갑자기 로봇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AI 칩 제조 사업에서 경쟁 심화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로봇공학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 컴퓨터인 제슨 토르 출시할 예정이에요. 로봇을 위한 거예요. 소형 컴퓨터. 그래서 그 플랫폼을 이제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실제 AI와 로봇을 위한 챗 GPT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엔비디아 로봇 담당 부사장인 디퓨 탈라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도 지금 여러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로봇공학은 아직 시장이 큰 수익을 좀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향후에 성장은 명확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로봇 개발의 세 가지 단계, 즉 엔비디아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 모델 트레이닝용 소프트웨어 옴니버스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실제 환경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로봇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툴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가 앱트로닉인데, 구글 딥마인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시장은 커지겠죠. 그리고 아마존, 또 토요타,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이쪽도 이런 엔비디아의 트레이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봇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툴들을 엔비디아가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로 로봇을 점 찍었다. 그래서 올해 로봇 시장이 좀 화두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연말 연초 로봇주들이 좀 뜨거운 상황인데, 거기에 불을 지핀 게 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추가 인수해가지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어요. 2대 주주가 아니라. 3,500억 정도 자금을 투자해서 경영권을 확보했고, 이제 연결회사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2족 보잉이죠. 휴보를 개발한 이제 카이스트 휴보랩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 기업인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을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창업 멤버 오준호 교수를 삼성전자 고문으로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이제 인간형 로봇인데, 이 시장은 이제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테슬라가 제일 유명하죠. 현대차도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해서 4족 보잉 로봇 스폿, 2족 보잉 로봇 올류 아틀라스. 얼마 전에 저 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산타 옷 입고 한 바퀴 돌아오고 그랬죠.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생성형 AI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도 로봇 개발팀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봇을 이제 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참전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삼성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인데 천연가스의 시대라는 이제 그 베른에서 나온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25년도의 승자는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운송하는 우리나라는 조선 회사죠. 예. 오늘도 뭐 피팅 회사들 좋았죠. 예. 한마디로 조선 회사들, 조선 기자재 이쪽이 한국에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천연가스 생산업체 EQT, 안테로 리소스, 파이프라인 회사, 에너지 트랜스퍼, 윌리엄 컴퍼니 같은 회사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급부상하는 거는 결국 천연가스를 이용한 그 발전소죠. 발전소 수요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이제 에너지원은 천연가스 아니겠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워낙 공부 많이 했고 제가 이제 지난 그 이번 주였죠. 이번 주 12월 30일 날 그 드릴 베이비 드릴이랑 함께 배우기 올려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니까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천연가스 주식은 재평가될 것 같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제가 밸류체인 한번 알려드렸죠. 예.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돼서는 한번 또 공부를 계속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30일 날 업로드된 드릴 베이비 드릴에 미국 천연가스 관련된 밸류체인도 거기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폴리실리콘이 감산할 거라고 합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OCI 홀딩스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들이 감산하면 좋죠. 중국 최대 업체 두 곳이 최근 감산에 합의했대요. 중국 2위 업체도 자발적 생산량 감축 발표. 공급 과잉 때문에 너무 공급이 많아요. 가격이 1년 전에 7.2달러에서 4.4까지 급락을 했어요. 이 퉁웨이가 세계 최대 회사인데 3천억 까먹었어요. 분기. 이러면 조 단위로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제살값 까먹기예요. 그리고 동남아 4개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이제 폴리실리콘도 상계관세 부과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감산 들어가고 중국산은 선택을 안 할 것 같고 이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한국 기업들한테 좀 우호적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워낙 이제 지난 며칠간 좀 밀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내용이 많았고요. 이제 보고서 보고 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요게 12월 30일인데 이제 연말에 제가 좀 적어 놓은 거라 요것만 먼저 한번 보고 또 오늘 나온 보고서들 해드릴게요. 요거는 12월 30일 날 나왔고요.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량이 급감하기 시작을 했대요. 왠지 아시죠? 관세부가 동남아 우회하는 물량에 대해서. 그래서 25년 내내 미국 태양광 모듈 수입량은 축소될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모듈 대비 셀 생산 능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모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셀 수입이 필요한데 셀을 수입해 모듈을 제조하면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태양광 셀 수입의 70%가 동남아 4개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려면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이런 걸 수직 계열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쿠셜은 이제 이런 걸 갖추게 됩니다. 증설을 해서 이제 모듈 체제도 좀 구축을 하게 되고요.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인곳, 웨이퍼, 셀 요거 완공을 하거든요. 그럼 40% 정도의 수직 계열화. 이러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주요 구성품의 제조 비용 중 50% 이상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면 어쨌든 세액 공제 해주거든요. 이것도 되게 유리한 거죠. 물론 트럼프가 또 방해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IRA 폐지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카터스빌 완공 목적으로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출 프로그램 승인도 받았고요. 그래서 미국 태양광 모듈이 앞으로 40에서 50% 정도 오를 수 있대요. 예. 그렇게 되면 보수적으로 이렇게 40에서 50%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하나큐셀의 분기 영업이익은 증가하겠죠. 0.01달러만 올라도 290억 정도가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와트당 0.3달러까지 모듈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을 하면 0.09달러가 돼요. 그러면 9를 곱해 보세요. 여기다가 요 금액에다, 그죠? 예. 290억이니까 여기다가 9를 곱하면 2610억 나옵니다. 예. 굉장히 큰 거죠. 저렇게 가격만 올라도 굉장히 2610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증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솔루션이 뭐 트럼프 당선되고 뭐 업황도 안 좋고 막 그래서 중국의 공습에다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쨌든 내년 올해 하반기죠.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가셔야 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잘 견뎌내시면 어느 시점에서는 터닝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을 규제할 거고, 아까 기사처럼 폴리실리콘도 지금 이제 감산에 합의를 했고, 전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빠졌던 이 태양광 가격들이 터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인내심 발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마지막 보고서 한번 더 소개해드렸고, 오늘 나온 보고서 몇 개 좀 소개해드릴게요. 굉장히 좀 긴 자료인데 일단 다울투자의 유지영 연구원님이 테슬라 보고서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테슬라가 자동차 업체에서 벗어나서 25년부터 유의미한 신규 매출이 발생하는 원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매출액의 10% 내외가 벌써 에너지 부분에서 발생을 했고, 전기차 말고도 이제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여기서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과거에 PER 200배 이상 찍었던 아마존과 유사한 것 같다. 최소 5가지 생태계에서 압도적인 혁신에 기반해서 점유율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존은 전자선거래에서 강력한 데이터 센터 1위 사업자로 엄청나게 높은 밸류를 받았죠. 애플은 아이팟 2002년인가요? 출시하고 6년간 20배 올랐어요. 엄청났죠. 26년 기준 시가총액은 지금 28년 어닝에 기반해서 예상했는데,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현재 밸류 PER 180배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낙관적인데, 시총이 10조 달러까지도 갈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10조, 지금 1조 달러잖아요. 10배 오른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10조 달러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1조 달러가 뭐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싼 건 아니에요. 비싼데 향후에 로보택시가 상용화되고 이 시장을 최소 20% 정도만 잠식을 해도, 예, 아까 자율주행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 보다가 사고 나고 졸다가 사고 나고, 예,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자율주행으로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 자율주행, 그 테슬라 영상 보셨잖아요. 자율주행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예,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죠. 그러면 사람은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이제 진짜 자동차, 자동으로 운전하는 그거의 중심이 테슬라거든요. 이게 바뀐다. 이 자동차 시장이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뀌면 무슨 변화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거죠. 일반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거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몇 배를 줘야 되나? 밸류를. 자동차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더 커요. 시장 규모 자체로. 이 단위가 크니까. 그러니까 가늠이 안 갑니다. 그래서 1조 달러가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지금 이제 너무 올라서 좀 쉬어가겠지만 10조 달러는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과연.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성공해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죠. 예, V13 파크 투 파크, 주차부터 시작해서 운전하고 다시 주차까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버전 13에 업데이트된 내용이죠. 여기에 나중에 음성인식까지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슈퍼컴퓨터 25년도 사이버캠 양산, 26년에 드디어 로보택시.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테슬라는 재밌을 것 같아요. 막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고. 그래서 급락할 때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좀 참고하시면 되고, 또 로봇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있고. 예. 근데 핵심은 자율주행 같아요. 그리고 웨이모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상업화돼 있는데 GM도 철수했으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점유율 올라가고, 지금 100만 마일당 상위 건수가 0.5건밖에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사고율이 낮고요.
경쟁 회사는 지금은 없어요. 다만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현대차에 좀 맡기는 거죠. 그 아마존의 죽수라는 회사도 죽수도 현대차하고 계약을 맺었대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그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파운드리 계약을 맺으면 현대모비스가 이런 플랫폼 같은 거 다 만들어주거든요. 현대차한테도 당연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파운드리 시장이 열릴 때 현대차 그룹이 큰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주행이 자율주행으로 가능해지면 최소 14경원의 주행시장 매출액이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로봇 초기 시장은 40조 원 규모. 그래서 만약에 점유율 20% 정도 테슬라가 가져가면 테슬라가 향후에 140조까지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BYD가 50만 대 돌파하기 시작했고 판매가 지금 어쨌든 자동차 시장에 합종 연행하고 있죠. 25년에는 모델 Y 이제 주니퍼 출시가 되고 3만 달러 미만으로 추정되는 모델 2 차량이 양산에 또 진입을 하게 되고요. 26년에는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100만 대 정도. 엄청난 규모죠. 27년 테슬라 총 판매량이 435만 대를 돌파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현대차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주가에. 이게 토요타의 코롤라래요. 글로벌 1위 단일 차종으로 제일 많이 팔린 차입니다. 근데 23년에 171만 대 팔았어요. 예. 현대차는 스포티지랑 투싼 합치면 120만 대. 예. 그러니까 현대차도 그룹이 꽤 큰 규모를 갖고 있죠. 근데 이거를 모델 Y가 역전할 수도 있대요. 모델 Y도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다만 이제 전기차 보조금 축소 이슈는 있지만 이런 거는 폭스바겐이나 혼다 이런 진영에는 좀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폭스바겐의 ID4는 IRA 세제 혜택 7,500달러 현재 이미 인센티브 비용이 11,00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서 이게 보조금 폐지되면 사실상 2만 달러 가까운 신차 할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을 못 받으면 비용을 많이 이제 내야 되니까 타격을 받겠죠.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하이브리드로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은 쉽지가 않아요. 예. 하이브리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도 이제 실제 양산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유효한데 공장 내부에 이제 비치하고 외부 판매 목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죠. 특히 외부 판매는 각 가정에 하나씩 넣는 거고 공장에는 의장 쪽 의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 일일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선 같은 거 막 하고 이게 인간이 할 수밖에 없어요. 로봇이 할 수가 없어요. 전선 뭉치 있죠. 공조 모듈, 시트 조리 이런 거는 로봇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 봇은 인간의 손처럼 지금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여기 투입돼서 인간의 굉장히 힘든 이런 그 자동차 조립 같은 거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죠. 인건비가 확 줄겠죠. 현대차 그룹은 로봇 회사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유일한 업체고요. 현대차 그룹, GM, 토요타 간 협력 관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일 앞서는 기업은 맞는데 그 뒤를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쫓아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테슬라, 현대차에 대한 둘 다에 대한 투자는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현대차는 너무 싸니까 가격 부담이 없지만 테슬라는 좀 지금 비싸니까 흔들리는 걸 좀 활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거 있잖아요. 인덱스 자동차 요거는 내일 좀 해드릴게요. 반도체로 좀 넘어갈게요. 진입하기 좀 좋다. 삼성에서 나온 자료인데 달라지는 거는 투자자의 마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 상반기 모두가 좋게 봤고 8월 이후로 조정이 나왔는데 현재는 너무 비관적인 것 같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주가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미 주가는 안 좋은 걸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올해 또 HBM 모멘텀도 여전히 남아있고 고객사 재고 정상화에 따른 주문의 반등기에는 올해 4월이나 5월경에 아마 구체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업체를 주목하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이 향후 5년간 9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가 넘죠. 이거 투자해서 연구개발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기회를 모색한다고 하니까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파크 시스템즈와 HPSP가 어쨌든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1등 기업들 있잖아요. 예, 이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일단 1분기까지는 조금 바닥 다지면서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2분기부터 좀 오르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1분기만 잘 좀 답답하시더라도 잘 극복하면 좀 나아지는 흐름. 예, 업황은 여전히 안 좋지만 주가는 이미 선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내용이 있는데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우선 이제 그 기가팩토리,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삼성이 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는 회사를 인수했을까? 이게 최대 주주까지 올라섰을까? 결국 공장이 늘 가능성이 높지 않냐? 예,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화웨이나 샤오미도 삼성전자 유사한 사업 구조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들도 휴머노이드 개발에 착수했어요. 실제 화웨이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회사랑 협력해서 이런 로봇을 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공장이 투입된 거죠. 단기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하겠지만 좀 옥석은 가리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에는 일부 리스크가 좀 있대요. 왜냐하면 동사가 후발주자래요. 그래서 검증을 좀 해봐야 된다. 기존의 선두 업체랑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좀 지켜보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급망 업체 주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에 진출한다는 건 핵심 부품 양산 체제가 확립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내 공급망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벤더사 공급 이력이 있는 업체를 좀 주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외주 생산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레인노브 로보틱스가 제일 많이 가져가고요. 요 밑에 부품 공급하는 회사들은 조금 부가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공급망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료에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SBB테크, 이렌시스, 인탑스, 우린 PTS, SPG,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뭐 삼성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력이 있는 회사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좀 일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런 내용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까지 한 번 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2월 수출 좀 말씀드릴게요. 12월 수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쨌든 수출 반등에 성공했지만 폭설로 11월에 폭설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미뤄졌거든요. 요게 더해지면서 수출 반등에 좀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와 선박 제외하면 일평균 수출은 마이너스 0.1%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3개월 연속 감소. 모멘텀은 좀 아직은 쉽지 않다. 예. 11월 말 폭설 따른 선적 지연이 12월로 이제 반영되면서 일회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투자증권에선 2분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다. 제조 회복되고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도 완화될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의 품목도 좀 회복되지 않겠냐. 그래서 2분기 이후는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관련해선 트럼프가 온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박승현, 김수현 연구원님 이제 자료인데 요게 좀 와닿더라고요. 미국이 우선이라고 했지 전부라고는 안 했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은 맞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1월 미국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1월 주식시장은 20일 트럼프 취임 변곡점 같다. 11월 5일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미국은 올랐지만 미국 제외하면 대부분 빠졌어요. 국내가 제일 많이 빠졌죠. 미국 주식 비중이 63.8에서 65.7 전 세계에서 너무 많아요. 일각에서 뭐 70% 넘는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의 반응이 너무 빨랐다. 예. 트럼프는 미국이 우선이라고 했지 전부라고는 안 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점을 미리 반영했어요.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을 미국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를 그리고 다른 나라 안 좋아지는 것도 미리 반영.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안 좋고 미국은 너무 좋았던 거죠. 예. 그리고 2018년도가 제한되겠느냐? 2018년도하고 25년은 다르다. 그때보다 그 법인세 감세폭이 좀 적고요. 그때는 2018년은 글로벌 경기가 고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점이에요. 그리고 신흥국 통화는 벌써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막 신흥국 우리나라 비롯해서 다 안 좋잖아요. 트럼프 되니까 안 좋을 거다 막 이러지만 2018년과 너무 똑같이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더 나쁠 게 없을 때 사는 게 주식 투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장은 주가가 먼저 빠지고요. 경기가 그다음 실적. 지금은 실적 하향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좀 남았어요. 실적 추정치 하향 기간이 지금 3개월밖에 안 됐고 마이너스 10% 하향됐거든요. 근데 과거 평균 하향 기간이 11개월. 하향폭은 35. 저거 생각하면 아직 더 남았죠. 그렇다고 주가 더 빠지는 건 아니에요. 주가는 미리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먼저 빠졌고 이번 하향폭은 어쨌든 10%하고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기존의 과거의 평균 하향폭이 11개월과 마이너스 35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좀 늘어지겠죠. 증시가.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주식을 사라는 얘기예요. 뭐 더 나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안 좋을 게 더 이상 없을 때 사는 거고 좋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전략에 의하면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거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처음에 저도 막 이렇게 이제 좀 노트를 바꿔보니까 좀 어색하긴 해요. 근데 익숙해질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익숙하실 거니까 이게 노션이라는 건데 써보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오타도 잘 발생 안 하고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그거는 좀 오타가 자꾸 발생해가지고 그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그 지난 12월 31일 날 현대차와 이제 5년간 자동차 해상 운송의 50% 원래 60%였거든요 과거에. 근데 이번에 물량의 50%까지 좀 줄긴 했지만 금액은 훨씬 늘었어요. 그때 1.96조 이번엔 6.7조. 왜냐하면 해상 운임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간 장기 계약하게 되고요. 기존 계약 대비 비중은 감소했지만 그 물량을 다른 회사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 나온 기사 중에 중국 BYD 물량을 수주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확인되진 않아요. 뭐 어쨌든 현대차 비중이 줄어든 대신에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물량을 더 많이 따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더 우호적이죠. PER도 6배 그리고 ROE를 계속 높이려고 하고 밸류업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글로비스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이제 현대차 그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하나만 보고 이제 시장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날 그 현대 글로비스 요 공시예요. 그래서 완성차 해상운송 계약이 있었고 계약 상대방 현대차에 기아도 있습니다. 직전 계약 연평균 매출 대비 65% 정도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계약이 성공하면서 좋은 조건에 주가가 오늘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 소개해드렸고 시장 좀 정리만 해드릴게요.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답답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좀 급등했습니다. 이틀 원래 연초에는 항상 코스닥이 테마주가 강하다 보니까 보통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외국인들이 오늘 좀 전기전자, 제약바이오 좀 많이 팔았습니다. 좀 안 좋았지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를 파니까 코스피 못 갔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연기금 이런 쪽에서 매수가 일부 들어온 점은 조금 긍정적이었고요. 개인이 많이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로봇입니다. 뭐 레인보우 아시죠?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올해 로봇은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나중에 조정 나올 텐데 그런 거 잘 활용해 보시고 아까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서 쫓아가면 또 물리니까 조정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도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HVM 뭐 이런 쪽 이노스페이스 세트를 가이다 괜찮았습니다. 방산주도 좋았고 유리기판도 괜찮았고요. 오늘 반도체 일부 소부장도 좋았습니다. 통신장비도 괜찮았고 의료기기 코스닥은 급등했어요. 연초 딱 스타트 하자마자 삼성전자가 안 되니까 그냥 개별주로 다 이쪽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의료 AI 또 2차전지 일부 장비주들 그러니까 뭐 급등주가 너무 많습니다. HBM 오늘 제우스 한미반도체 급등했고 OLED도 오늘 일부 올랐고요. 도시명 항공모빌리티도 오늘 좋았습니다. 교육주도 오늘 좀 일부 근데 여기 로봇주가 일부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반면 오늘 인터넷 대표주는 오늘 좀 안 좋았고 네이버는 뚜렷한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마트하고 알리랑 이제 제휴하잖아요. 이제 합작법이 만들잖아요. 그게 좀 부담인 것 같아요. 경쟁이 또 심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 좀 빠지는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오늘 삼성 SDI가 좀 2차 전지는 지금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건설주도 지금 연초에 좀 부진한 상태고 뭐 DLNC도 오늘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좀 급락했고요. 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예, 올랐다가 연초엔 좀 빠지고 있습니다. 보톡스 쪽도 휴젤이 좀 많이 빠졌고 한마디로 오늘 코스닥의 테마주 로봇 쪽으로 다 쏠려가지고 다른 업종들 부진했고 특히 오늘 삼성은 간신히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좀 일부 빠지면서 증시는 조금 전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오늘 일단 시총 상위 기업들은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 좀 오늘 안 좋았고요. 오늘 아마 외국인이 좀 많이 판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랑 바이오, 인터넷, 반도체, 2차 전지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방산, 로봇주가 오늘 다 급등하는 특히 현대글로비스도 오늘 좋았고요. 모비스도 좋았죠. 모비스도 오늘 좀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을 뭐 그 25년도에 해야 돼요. 25년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원래 그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 인수를 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을 인수했고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가 대주주로 올라섰는데 이제 그 소프트뱅크가 4년 내에 이제 그 지분 매각하고 나서 4년 내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그거를 안 하면 그 소프트뱅크 이제 아마 자녀 지분을 다 사가야 될 겁니다. 자녀 지분을 이제 다 인수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내년 6월이거든요. 내년 6월까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안 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뭐 그냥 지분을 다 사가면 되니까. 그게 금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내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상반기죠. 올해 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약에 상장한다고 뉴스나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배구조 드디어 재편하는구나. 이거를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좀 갖고 있거든요. 20%될 거예요. 그거를 상장한다는 건 뭐예요? 지분 현금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현대모비스 주식을 살 가능성도 있어요. 네, 아마 그런 얘기들이 오늘 또 일부 보고서에 있다 보니까 주가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 이슈도 올해 한번 상반기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바이오랑 참 2차전지 안 좋았는데 로봇주들 특히 레인보우가 이제 시총이 5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올랐고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좋았고 예. 단 오늘 엔터주는 좀 별로 안 좋았네요. 한마디로 그냥 개별 장세입니다. 오늘은 완전 개별 장세입니다. 예. 금양은 많이 빠졌고요. 고려아연도 오늘 급락. 2차 전지는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도 뭐 그냥 로봇의 날입니다. 뭐 삼성에 뭐 관련된 기업들은 그냥 다 급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난 기업들인데 이 중에 뭐 성광밴드도 있고 태강도 있고요. 이런 코스닥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천연가스 그쪽 관련주죠. 여기가 또 신고가를 했고. 그래서 오늘 첫날은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로봇, 천연가스처럼 피팅 같은 회사들, 방산, 또 우주항공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또 바이오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수가 가는데 이쪽은 아직도 매물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움직일 때는 이제 지수가 가는 거고 그러기 전까지는 아마 연초까지는 그냥 개별 장세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좀 무관하게 개별주들이 좀 움직이는 시장으로 좀 일단 그 연초 장세는 판단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지난 이제 며칠간 또 밀린 내용들도 워낙 많고 오늘 보고서도 몇 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제가 못했죠. 그것도 너무 긴 자료여가지고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오늘 1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좀 부족했네요. 그래서 오늘 그 첫날 1월
2일 증시는 그래도 개별주들이 급등하면서 뭐 분위기는 괜찮게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노트를 새로운 노트로 좀 바꾸다 보니까 저도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또 데이터도 더 많이 넣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말 또 제가 어쨌든 파이낸셜 타임즈도 있고 베른도 있고 지금 많은 이제 외국 그 언론 기사들도 지금 유료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잘 관찰해가지고 정말 좋은 뉴스들은 더 취합을 해서 뭐 방송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해도 잘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저도 잘 부탁드리고 올해 여러분들도 정말 작년에 최악이었잖아요. 올해는 꼭 수익 내실 수 있는 뭐 조금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만 소외받지 않고 한국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해외 주식 투자는 이제 필수 맞아요. 뭐 그거 비중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너무 많이 올라서 미국 주식은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해외 주식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야 더 실력이 늘고 국내 주식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공부 저도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 해외 주식 많이들 언급 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